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됐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저희 그 잡스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일단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 진행이 안 된 거는 이제 실제로 오프라인 행사들이 진행은 안 됐고, 프로그램 진행은 실제로 다 된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들이 하반기에 많이 몰려서 진행을 했지만, 근데 그 코로나 여파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 뭐 취업이든 창업이든 창직이든 여러 주제로 그 많은 행사들이 열렸는데 실제로 결과들은 좀 안 좋았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청년들 취업률 뭐 엉망인 거는 잘 아실 텐데요. 이게 그 작년에 뭐 코로나 때문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에서 제가 예전부터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 유럽 사례를 보면 그 특히 청년들 취업률이 계속 취업률이 즉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순하게 경제적 문제만은 아니다. 핵심은 결국 뭐냐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그다음에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 방향성에서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들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창직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늘 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획기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교육기관도 그렇고 교사, 그다음에 뭐 교수님들, 부모님들, 학생들 본인들까지도 이런 현실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우리 뭐 작년도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코로나 때문에 제가 얼굴을 잘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대학들, 올해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주요 청년들, 그 다음에 대학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전부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비대면 교육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기존의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봤을 때, 작년도에 그 교육의 효과가 과연 평상시를 10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확실히 비효율적인 사실이고. 네, 그렇죠. 4분의 1은 반 정도. 반 정도, 50%. 우리 한경래 멘토님 어떠세요? 저도 좀그 정도 보는데 약간 그런 뭐 점수로, 퍼센트로 매긴다면 100% 중에서 그래도 한 60%? 60%. 네. 저희가 예전에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시각 정보가 55%고, 그 다음에 음성 같은 이제 음성 정보가 한 38%쯤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정보 자체는 7%다라고 해서 했던 저희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아주 유명한 통계예요. 이런 통계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걸 놓고 한번 고민을 했을 때, 자,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바뀐 게 있습니까? 이거 시각이에요, 시각. 네. 자, 이제 지금도 카메라로 나가고 있잖아요. 사실 현장에 계신 거나 카메라 보는 거나 시각 정보, 음성 정보, 그 다음에 이 정보 전달한 그 정보, 핵심, 인포메이션 포함해서 달라진 게 있나요? 없습니다. 네, 없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그냥 느낌의 교육 효과가 떨어진 거냐? 작년도 여름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반기 교육 결산을 하고 초등 대상으로 해서 학업 평가를 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작년도 이미 8월달, 7월달쯤에 어떤 평가가 나왔냐면 상위 7%를 제외한, 즉 밑에서부터 상위권 93%의 학생들 전원이 학업 성취도가 낮아졌다고 이미 통계가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시작한 지 그때가 한 5개월? 한 6개월쯤 지나고 1학기쯤 했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냐? 뭐 저는 이미 뭐 사실 어제도 그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를 코로나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사실 망가졌어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정보를 본다면 실은 변화가 없어야 돼요.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불필요한 정보도 안 듣고 필요한 거 듣고 재방송하고 다시 돌려받기 가능하고 그러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실은 이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많은 교육들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일 제가 이제 CEO잖아요. CEO로서 학생들을 뽑는다면 비대면 상태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있다면 저는 뽑지 않겠다. 나는 그 비대면으로 웨비나로 교육받은 것만 가지고는 그 학생들의 실력을 제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게 제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기존과 뭐가 달라졌을까? 물론 실습 같은 건 어쩔 수 없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습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보낼 때에도
이런 문제점, 즉 기존에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 정보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표가 기존에 뭔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계의 숙명 같습니다. 근데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있어요. 교육이라는 환경 자체에서 완벽함이, 그러니까 주변 조건이 완벽할 때 어떤 특정 정보를 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 만일 근본적인 조건에 문제가 있다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보통 교육이라고 표현할 때, 교육의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목표, 목적 얘기하잖아요. 저는 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뭐 예전부터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수업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그 정보 자체가, 그 수업 자체가 효과가 있냐. 저희 오늘 지금 창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창직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취업만 다루는 게 아니라 미래의 직업도 다루거든요. 여기에 전제가 뭐가 깔려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많은 직업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미래는 어떻다고요? 사라질 거라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 미래의 변화를 거 떠나서요. 아니, 그렇게 좋은 일이 왜 사라집니까? 그렇게 좋은 직업이 왜 사라지냐는 거죠. 자, 작년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그 사람들이 많은데, 뭐 사회 계층적으로는 저소득 계층부터 무너졌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직업군만 놓고 얘기해보죠. 우리 강사들은 어땠습니까? 살아남았나요? 수많은 그 강의하는 뭐 지식 서비스 전문가들 살아남았냐 이거죠. 왜 살아남지 못했을까요? 정말 그렇게 중요한데? 회사가 안 돌아갔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 저도 좀 개인적으로 불만점이 뭐냐면 그 수많은 회사들은 문 닫지 않았거든요. 왜 소상공인들은 문 닫게 하죠? 만약 회사를 문 닫게 했으면 난리 났겠죠. 뭐 경제도 안 돌아가 난리가 났었겠지만 왜 회사들은 문 닫지 않고 돌아갈 수 있었죠? 그 과정에서 왜 그 사람들은 교육은 빼버렸나요? 여기서 이제 교육에 대한 필수적인 요소, 즉 교육이 되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는 전제가 깔렸다면 모르겠지만 깔리지 않았다는 거죠. 즉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교육들이 실제로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왜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배우고 들어왔잖아요. 일단 문제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사가 그러면 교육 없으면 미래에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개발을 못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도 이제 회사를 다니시잖아요. 두 분 생각에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교육을 요즘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역량이 멈추거나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기존 역량은 유지가 되는데 네. 새롭게 뭔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은 또 그 안에서 교육을 시키죠. 압박을 주고. 네. 예. 그 교육을 시키죠. 예. 자, 저는 이제 이걸 시스템으로 보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일이라고 표현을 하면 배우는 게 없었어요. 배운다는 건 그냥 경험으로만 있는 거죠. 그래서 암묵지로 남는 거 외에 형식적인 면이나 새로운 분야는 결국은 회사가 아니라 교육기관에 가야 배운다고 전제가 되는데 지금 기업은 일종의 제가 이런 말 드렸어요. 러닝 컴퍼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습 조직이에요. 즉 우리는 사실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일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앞으로 회사가 해야 될 많은 업무들을 배우고 익히고 준비하는 과정도 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부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 속에 공부 시간이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기업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즉 우리가 이 와중에 기업들이 후퇴했느냐, 오히려 지금 보면은 코로나 상황에 후퇴하지 않고 정말 역량을 높였던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 말은 공부하면서 일하는 시스템을 제한된 시간 안에 퍼포먼스까지 내면서 유지하는 데는 지금 기업은 상당 수준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적어도 뭐 전 세계에서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본다면 기업을 사실 제일 꼽잖아요. 기업을 배구로 본다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기관은 학습 생산성이라는 게 과연 얼마 정도일까? 배운 내용을 얼마나 써먹을까 생각을 한다면 글쎄요, 뭐 저 심하면 10점, 20점 밖에 못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존재했는데 코로나가 드러내게 한 거죠. 왜냐면 얼굴을 못 보게 하니까 드러내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얼굴을 못 본 게 저희만 아니에요. 많은 기업들이 현재 비대면으로 수업하지 않았습니까? 비대면으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대면으로 일 좀 해보셨어요? 회사 출근하지 않고? 저는 없습니다. 한 번도 오셨어요? 어우, 대단한데요? 저는 꽤 많았거든요. 근데 뭐 평상시에 출근해서 일할 때보다는 못했는데 일이 안 돌아갔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비대면 상황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생산성을 어떻게든 고민을 하거든요. 자,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드러내게 한 거라면 작년에 그 많은 상황들이 설명이 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생긴 변화라만 놓고 본다면 사실 코로나 앞에서 변화를 안 겪은 조직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작년도의 상황은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돌아갈 거예요. 즉, 뭐 이제 백신도 보급되고 있고 치료제도 보급되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내년 올해 말 내년쯤 되면은 이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떠세요? 돌아갈 것 같으세요? 네, 저도 안 돌아갈 것 같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기존에 문제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드러냈다는 얘기는 코로나가 없었어도 한 3에서 5년 내에 서서히 드러날 거였는데 빨리 드러내게 한 거죠. 실제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코로나가 적어도 3에서 5년 정도의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즉 예를 들면 2025에서 2030년쯤 와야 될 변화가 2021, 22년에 와버렸다는 거잖아요. 21년에 와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에 생겼던 문제점들을 지금 해결하지 않고서는 단지 백신 보급하고 치료제 보급한다고 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이 전혀 회사에 와서 적응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틀려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창직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이유가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결국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본격적으로 일할 때에는 3에서 5년 뒤인데 그때 필요 없는 일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각광을 못 받지만 3에서 5년 뒤에 필요한 일을 하자는 게 창직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 점에서는 과거에 우리 교육에서 미래적인 시각이 과연 얼마나 존재했는가 저는 이걸 일단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술을 도입하고 장비를 도입하고 기법을 해서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코어에 이거예요. 얘가 도대체 언제 거냐는 거죠. 이게 유효기간이 얼마짜리냐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쓸모없는 교육,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교육을 열심히 스킬을 높여서 가르쳐 본다고 해서 그게 과연 미래의 그 청년들이 과연 인재가 되느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달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이 너무 많아요. 뭐 영상을 어떻게 하고 장비를 바꾸고 카메라를 바꾸고 그 다음에 장비 사용 기법을 바꾸고 소프트웨어 바꾸고 좋아 다 좋은데 저는 첫 번째 이거예요. 애당초 쓸모없는 거 아니었을까요? 애당초?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저도 강사잖아요. 저도 많은 주제를 강의하고 많은 것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가르치는 정말 이 정보가 유효기간이 정말 3에서 5년 뒤까지 갈까? 정말 이 정보가 전달되면 받은 사람이 저걸 써먹을 수 있을까? 사회에서 인정을 해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해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무료 강의들을 이제 많이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목표는 갖고 있는 강의의 15% 정도는 계속 오픈하는 게 목표예요. 일주일에 한 클립으로 따지면 3개에서 4개 정도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개인 채널도 포함해서 저희 회사의 꿈의 시는 아카데미, 지금 이것도 이제 꿈의 시는 아카데미 밴드 통해서 지금 생방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공개를 할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식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요. 결국 갖고 있어 본들 쓸모가 없어요. 빨리빨리 내보내야 돼요.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빨리 제가 또 채워야죠. 근데 여기서 전제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내보내서 써먹게 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의 전제가 아니라 앞으로 쓸모 있는 의 전제를 가져갈 때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 많은 컨텐츠는 쓸모가 있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에서는 이 질문은 이제 어쩌면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최근에 혹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산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정보 공급자가 된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우리 예전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극명하게 나눠져 있었어요. 지금은요? 지금도 뭐 나눠지지 않았다 말은 못하지만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영상 올리는 게 제한이 없잖아요. 누구나 올릴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아동들이 좀 못 올리는 이유는 문제가 좀 심각해서 못 올리는 거지 사실 막지는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런 얘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강의하는 시대예요. 모든 사람이 강사가 되는 시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학생이에요. 지금 이제는 비중의 차이가 있는 거지 강의만 한다, 배우기만 한다의 경계선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자신의 컨텐츠를 쏟아내는 시대라면 저기 어딘가에 저보다 더 나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정보를 올리는 채널이 유튜브라면 과연 누가 저한테 와서 우리 회사에 와서 교육을 들을 거냐는 거죠. 어쩌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라는 것은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이제 뭐 13억 명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유튜브 사용자들 중에 뭐 0.001%만 하더라도 수천 명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올리고 있다면 좋은 컨텐츠를 그 속에 우리 회사 가르치는 나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승부를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 즉 왓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왓을 고민하려면 이걸 가야죠. 누구 대상으로 무슨 목적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창직이란 주제를 처음 고민했을 때 그 고민은 이거였어요. 기존에 우리가 딱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취업이라는 거하고 창업이라는 세계 두 개로 청년들이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놓고 어떻게 했어요?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대부분 선택은 어디에 있었어요? 압도적으로 그냥 이쪽이죠. 창업하면 패가 망신한다고 하면서 그냥 다 취업으로 몰았잖아요. 자, 취업을 한번 놓고 고민을 해보죠. 취업이 되려면 전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존재해야 되죠. 이 기업은 일단 경제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성장을 해야 돼요. 즉 경제가 원활하게 돌고 있고 그 기업이 성장한다는 전제로 그럼 누가 필요해요? 그 성장하는 과정에 필요로 하는 리소스가 있는데 그 리소스를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면 취업이 성립해요. 맞죠? 혹시 제가 들었던 조건 중에 틀린 거 있습니까?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고 그 속에 이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 과정에서 사람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할 때 취업 자리가 만들어져요. 자, 이게 존재하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네요. 취업을 잘 시키려면 뭘 하면 되죠? 취업을 잘 시키려면? 첫째, 경제를 원활하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니까 자본이 잘 돌아야 돼요. 두 번째, 기업이 경영활동을 해서 계속 기업이 성장하게끔 도와줘야 돼요. 세 번째가 뭡니까? 그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역량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잘 취업할 수 있도록 뭐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짚어보죠. 경제가 원활하게 돌았나요? 자, 경제의 흐름이라는 게 뭐죠? 쉽게 얘기하면 자본주의는 자본의 흐름입니다. 자, 자본이 원활하게 흘렀다는 거죠. 지금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처럼 돈을 많이 쓰는 시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양적에서는요,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안 돼요. 근데 왜 어려움이 생기죠? 돈을 푸는데도 불구하고? 안 흘러요. 덜 흘러요. 이게 돈이 흘러가는 속도가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밀어 넣는데 흐르질 않으니까 상대적으로는 괴여있고 엉뚱한 데로 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돈이 경제활동, 즉 기업 경영활동이나 이런 데서 돌아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데로 간다면요. 예를 들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 뛰지 않았습니까? 뭐 진짜 놀라울 정도로 뛰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돈이 글로 몰렸어요. 주식은 어떻습니까? 제가 20대, 30대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주식과 부동산은 상호 보완적이다. 그래서 부동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고 이랬거든요. 지금은요, 같이 뛰고 있어요. 희한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과 부동산이 양이 늘지 않아요. 주식 수가 그렇게 쉽게 늘지 않거든요. 부동산 수가 쉽게 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 거의 정체되어 있다면 양은 정해져 있는데 가격이 뛴다는 얘기는 뭡니까? 돈이 양쪽 다 들어갈 만큼 많다는 거예요. 어딘가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돈이 흘러 들어가서 경제 활동이 아니라 그 거의 돌지 않는, 실제로 거래되지 않는 그 정해져 있는 양을 올리는 데 쓰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뛴다고 해서 경제 활동이 좋아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물건도 사고 밥도 사 먹고 뭐 여행도 이래야 되는데 돈은 푸는데 안 도니까 일단 경제 활동이 멈췄네요. 그래도 기업은 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가 정신이 있잖아요. 불경기라고 해서 기업이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불경기지만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 얼마나 돈 잘 벌고 있습니까? 지금 뭐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완전 당분간 몇 년 동안은 걱정할 게 별로 없는 회사예요. 자, 이런 회사들이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불황을 대비하고 해서 이제 성장하면 그래서 사람 채용할 수 있잖아요. 그 점에서 현재 삼성전자가 채용하는 인원이 그 정도 규모에 맞게끔 채용을 하고 있냐. 이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사람으로부터 공급받느냐에서 여기서 퀘션마크가 또 걸려요. 즉 지금의 문제점 뭐냐면 이 모든 프로세스에 다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즉 취업이라는 전제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들 중에 그래도 한 개 정도는 뭐 이해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 문제가 생기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취업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취업 현장에 계신 취업 멘토들은 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취업의 전제가 뭡니까? 뭐 결국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취업을 시키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취업 컨설턴트라고 한번 해봐요.
지금 근데 취업 일자리가 줄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저희 뭘 해야 되죠? 취업 대상자들한테 뭘 해줘야 되죠? 없죠. 없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창직이라는 개념이 이 잡 디자인이 중요하냐면 취업이 불필요해서가 아니고요. 취업으로 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저는 지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창업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 선택지는 이제 창업으로 살짝 꺾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창업을 한번 물어볼게요. 창업은 기업 현장에서 그 청년들에게 봤을 때 좋은 대안인가요? 문제가 안 났습니다. 취업을 시키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자본에 비해서 창업을 시키는 시간 자본이 많이 높아요. 많이 높아요. 한 기업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취업을 시켜서 3년 동안 일하게 만드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창업은 정말 많이 높아요. 리스크 비율도 너무 크고요. 그래서 3년 뒤에 한 기업, 예를 들면 뭐 직원 한 5명짜리 회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취업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따라서 같은 자본 대비 창업은 기본적으로 전체 대상으로 적용의 효율성이 낮아요. 그래도 대안은 대안이죠. 그럼 창업으로 봅니다. 그러면 창업을 시킨다는 건 뭐죠?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 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자, 취업 대신 창업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 순서가 중요한데 창업 대신 취업이 맞아요. 창업이 힘들어서 취업을 해야지 취업이 힘들어서 창업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린 그런 말 하죠. 네. 우리가 지금 수평 비교를 해서 그런데 창업이 저 위에 있어요. 아니, 40대들도 창업이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40대들 보고 취업하라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뽑아만 준다 그러면 체력만 받쳐주면 못할 일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오히려. 근데 창업은 40대들도 힘들어해요. 근데 20대 간다고요? 창업을 하려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요? 아이디어는 40대가 없나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레벨이 틀려요. 그래서 이게 전제가 중요합니다. 창업이 안 되니까 취업으로 몰아야 돼.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생 보고 야, 너 중학교 가기 힘드니까 대학교 가라. 이런 말 하는 거 똑같아요.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죠.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것과 창업을 준비하는 것은 많이 달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제가 이제 한 모 기관에서 이제 강사 모집 메일을 받고 있어요. 그 메일이 뭐냐면 이제 노동권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 막 들어있는데, 요즘 장난 아니에요. 노동권이 복잡해요. 근데 저 단언하는데, 현재 근로자들한테 시키는 노동권 관련된 교육에 비해서 창업자들한테 시키는 창업 관련된 교육은 상대적으로 현격히 부족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더 법을 더 많이 알아야 되죠? 노동법, 취업할 때 알아야 되는 법이 많을까요? 창업할 때 알아야 되는 법이 많을까요? 이건 훨씬 많죠. 왜냐면 물건을 만들고 세금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법이 많거든요. 근데 왜 교육 시간이 적냐고요? 왜 적냐고요? 이미 여기서 저는 게임 셋이라고 봐요. 현재 많은 교육이, 많은 투자가 취업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 창업 현장에 들어가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 보고 지금 채용을 하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도 지금 이제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장에 잘 안 보시겠지만 오늘 제가 세팅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웨비나 특히 현장 진행을 하면서 쏠 때는요, 카메라맨이 붙어야 돼요.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하지 못했어요. 혼자서는. 왜냐면 되게 힘든 기술이에요. 근데 저도 노하우가 좀 생기고 이제 장비들이 좀 갖춰지면서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저 촬영 카메라를 아무도 맞지 않고 제가 지금 세팅하는 대로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이게 장비와 이제 이 시스템의 차이인데 쉽게 얘기하면 오늘 한 명이 없어졌어요. 물론 여기보다 행사가 커지면 이제 사람을 더 뽑아야겠지만 한 명이 없어졌어요. 어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60대, 65세 넘는 분들이 요즘 무인 단말기 포스 다룰 줄 몰라가지고 되게 힘들어 한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분들이 굉장히 약자로 변하고 있다 얘기하길래 저는 웃었어요. 1년만 지나봐. 다 사라집니다. 왠지 아세요? 얼굴 인식하고 말로 하는 AI가 다 탑재가 되면 그런 문제 다 사라져요. 지금 손으로 건드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보드나 시스템이 몇 년 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딱 들어왔는데, 백기랑님 반갑습니다. 카드 결제하실래요? 현금 내실래요? 이런 식으로 묻기 시작하면 정말 노인분들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인공지능,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장애인에게 좋은 사회는 일반인들한테 좋은 사회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기술들은 그 당시에 좀 더 편하라고 만든 기술이에요. 사람들 힘들라고 만든 기술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술이
처음에는 편하게 만들어도 기술이 올라가는 수준이 있으니까 불편한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포스가 바뀌면 이게 달라요. 얼굴 인식하고 음성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AI가 좀 들어가고 하면 노인분들이 뭐 터치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한 번만 결제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얼굴 인식하고 카드 정보 인식해서 들어올 때 누군지 알고 카드 낼 필요 없으면 그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걸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기까지는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회가 자동화로 가면서 포스에 있던 사람 한 명을 또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현장에 창업자들이 그런 포스를 도입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자동화된 포스 2대를 도입하면 포스에 있던 직원 한 명이 사라진답니다. 대표님이, 사장님이 이제 카운터를 보지 않고 이제 주방에 들어가거나 서빙을 하면서 최소 한 명이 사라진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포스, 간단한 면에서 계산하면 돼요. 현재 우리나라에 소위 말해서 이 지능형 포스 판매량을 보면 일자리가 몇 개쯤 줄고 있는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창업 현장을 보면 일자리 주는 게 보여요. 옛날처럼 사람 많이 뽑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청년들 어떡하죠? 이 많은 청년들? 얘네들한테 지금 뭐 파이썬 가르치고 빅데이터 가르치고 뭐 빵 가르치면 또 창업해서 만들어지나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빵집이 부족하거나 뭐 미용실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는 서비스 부분에서의 물론 수준이 많이 경쟁력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미 많았어요. 오히려 너무 한쪽으로 몰려서 생기는 문제죠. 왜 아직도 빵집이고 왜 아직도 호프집이고 왜 아직도 카페냐는 거죠. 여기서 이제 퀘션 마크를 찍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이란 거의 목적은 미래의 어떤 시기에 이 사람이 지금의 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 활동을 하도록 돕는 과정 아닐까요? 특히 우리처럼 이제 뭐 철학 교육 이런 거 말고 이제 우리처럼 실용 교육의 핵심은 결국 대상이 정해진 시기에 사회에 나가서 하도록 돕는 거 아닌가요? 두 분도 지금 제가 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조만간에 독립을 하신다면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와서 바로 써먹게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뭐 10년 전 기술을 가지고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기술 좀 땡겨 와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내서 익힌 다음에 최소한의 어떤 시간과 비용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라면 지금의 교육의 그 목적이 맞다면 이제 목표가 나와야죠. 자, 이제 대상이 누구냐? D-Day가 언제냐? 그때 뭐가 필요해?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저는 많이 물어봤어요. 누구 대상으로 합니까? D-Day는 언젠가요? 그러니까 그 교육의 효과를 봐서 써먹을 D-Day예요. 세 번째, 뭘 가르치는데요? 를 물어봅니다. 제가 교육계에 와서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래도 IT도 하고 창업을 한 상태로 교육에 왔잖아요. 기업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이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시장의 필요성이 있는 이에요. 전제가. 시장 필요성이 있는. 그런 점에서 너무 컨텐츠들이 좀 옛날 거 같은 거예요. 옛날 거. 그래서 저거 배운다고 정말 돈 벌 수 있을까? 뭐 그분들은 돈 벌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청년들 보고 아니 저 정도 시간과 비용 들여서 돈 벌 수 있다면 대학을 왜 가지? 이런 근본적 의문을 들게 하는 교육이 너무 많았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얘기해요. 한 분야만 팔아요. 한 분야만. 글쎄요, 한 분야를 파서 대가가 되면 좋은데 교육이 대가를 만드는 교육으로 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사회에 나오는 애들을 줄이든지요. 한 분야 한 분야 다 대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한 분야의 대가가 몇 명쯤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분야마다 그 분야가 늘든지 공급 인원이 줄면은 그 대가를 위한 교육이 또 가능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편 타당한 범위, 예를 들면 이 분야에 한 10,000명은 일하게 만들어야 되면 그게 분명히 대가 교육이 아닐 거라는 거죠. 10,000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면 10,000명이 뭔가를 가지고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그 부분에서 많이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창직을 좀 정리를 하자면 드러난 시기. 그동안 우리가 창직 얘기를 했지만 창직의 필요성과 가치가 작년만큼 그렇게 극명하게 필요했던 시기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즉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의 취창업 교육의 한계가 작년에 다 드러난 거죠. 작년에 못 버티거나 작년에 무너졌던 데들은 뭐 일단 우리가 그 사람의 전문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사회의 독립 구성체로서의 가져야 될 기본적인 내구성은 부족했다고 우리가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대학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코로나 사태가 흔한 사태는 아닌데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다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다는 얘기는 일단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죠. 게다가 앞으로 코로나 같은 상황이 더 많이 올 거래요. 3년에 한 번씩 올 거래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적어도 그러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좋아, 작년에 경험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죠. 적어도 재작년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게 예를 들면 강의 컨텐츠라면 컨텐츠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방법적 문제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다가오는 사회에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그래도 청년을 대상으로 많이 하니까 청년 대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창업을 하신다면, 학생을 뽑는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청년을 뽑고 싶으세요? 우리가 인재상이라 불러요, 전문용어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인재를 뽑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뽑고 싶으세요? 스펙이라고도 하죠. 일단 뭐 그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해당분야 전문성 1번. 네, 좋아요. 전문성. 전문성을 서포트하는 기본적인 이제 오피스 능력들, 오피스 능력. 아, 네네. 좋아요.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인가. 태도 같은 거. 예. 아, 좋습니다. 우리 한경영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태도나 이제 정신 상태도 그런 게 참.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회사가 움직이는 상황에서요, 기본적으로 몇 명쯤 있어야지 회사가 기본적으로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뭐 외부에 아웃소싱 안 하고 우리 회사에 사람을 뽑아서 움직인다면 지금 두 분이 머릿속에 구상한 그 회사는 최소 몇 명이 필요한가요? 일단 지금 말할 때 이제 제가 어떤 아이템을 정해놓고 한 건 아닌데. 네, 그냥 대충 뭐 한 몇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웃소싱 안 한다면 뭐 5명? 한경영 멘토님 어떠세요? 한두 명? 좋습니다. 뭐 실제로 평균 제가 한 최소한 3명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빼고 한 2명은 더 있어야 되고 서너 명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하면 4에서 5명은 필요해요. 기본 사이즈, 그래서 팀 사이즈를 한 5명 봅니다. 그래서 우리 창직 팀도 보면 다 5인으로 맞추잖아요. 대충 그만큼 필요해요. 자, 그러면 그 5명이 모여서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경영을 하잖아요. 자, 이 5명이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최소 1인당 한 가지여도 5개. 제가 한 10개 보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한 2개씩, 뭐 다 잘하지 못해도 대충 2개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전문성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수준이라는 게 일단 뭐 전제하고요. 하나로 안 되지 않을까요? 전 여기서부터 일단 의문을 가져요. 하나만 잘하는 직원이 과연 그 회사나 그 사회에 좋은 직원이냐. 그리고 그 하나의 수명이 만일 짧다면요. 수명이 짧다면. 이거 배우고 와서 대학에서 한 가지 역량을 배우고 왔어요. 이걸 과연 얼마 동안 유지를 해야 되죠?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얼마 동안 유지할 것이냐. 그러면 회사에 들어와서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얼마 만에 사라지냐 해서 지금 평균 6개월로 나와 있어요. 대학 교육의 어떤 그 평균적인 겁니다. 대학 교육 받은 그것이 회사에 들어가면 6개월 내에 한계에 도달한다는 거죠. 대학 교육을 우리가 얼마를 받았죠? 4년간 풀타임을 받았거든요. 근데 6개월 버틴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것도 어쩌라는 겁니까?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거 몇 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예요. 대학에서 배운 거 회사 가면 6개월 안에 끝난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을 바꿀 만한 게 생겼네요. 사람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역량이 6개월밖에 안 가니까, 그럼 여러 가지를 갖게 하든지, 아니면 6개월 만에 안 된다면 6개월보다 적은 시간만 배우고 오게 하든지, 아니면 6개월마다 재교육을 시키든지, 이게 교육의 이제 대안이 되어야 되겠네요. 자, 그 점에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 현장에서?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안다면 우리가 이제 멘토로서 학생들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될까요?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는 능력과 이게 자세.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일단 현재 하고 있는 거 파악을 해서 그게 지금 상황에 대안으로서 괜찮은지를 먼저 체크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모든 교육이 무너진 건 아니고 어떤 학교, 어떤 학과, 어떤 뭐 교육기관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다수든 적든 간에 기본적으로
네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네가 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네가 배우고 있는 그것은 그 방식으로는 괜찮아. 그럼 격려해주고 말면 되죠. 근데 아니라면 이제 대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무언가를 이제 그 선택권인데요. 직업 선택권이 학생들한테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직업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에서 학생들이 과연 직업을 몇 개나 알고 있을까요? 청년들이 검색하지 않고요. 두 번째, 그 중에 미래지향적인, 예를 들면 미래지향적인 뭐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노력을 했을 때 최소한 현재보다 미래에 더 가치를 인정받는 직업. 인거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떤 직업은 보편적인 노력을 했을 때 미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떨어져요. 그러면 그 분야를 좀 피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뭐 좋아서 한다면 말이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 남들 다 할 줄 알고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바꿔줄 수 있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학생들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관점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틀이 대부분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소위 말하는 대학, 교육기관, 그다음에 부모님, 뭐 이렇게 주변의 선배들 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분들이 현재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두 분도 회사 다녀보시면 알잖아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거는 가끔 생기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마음먹은 거에 비해서 몇 분의 1도 채 하기 힘들거든요. 그걸 또 일정 기간 동안 학습을 시켜서 성과를 내게 하면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 점에서 볼 때 회사에 들어가는데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미래지향적인 어떤 역량을 갖게 하는 데에는 퍼센테이지로 저는 한 자릿수 나오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들어가기 전부터 그게 안 돼 있으면 더 심각한 거죠. 최근에 기업들이 얘기하는 학생들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역량 부족이에요. 기업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누가 문제인가요? 학교의 문제인가요? 교수님의 문제인가요? 학생의 문제인가요? 제가 뭐 보기에 총체적 문제인데 자꾸 뽑으라고 하니까. 근데 안 뽑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돈을 줘요. 지금 심지어 작년도 얘기입니다. 심지어요. 초봉 100%를 줘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실습을 시켜요. 그것도 채용이 전제가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쓴 다음에 채용을 하면 또 인센티브를 또 줘요. 근데 대부분 안 뽑죠. 왜냐면 그 인센티브 때문에 뽑기에는 학생 수준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월 최저임금을 100%를 정부가 지원을 해줘도 기업은 뽑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사람을 뽑고 나서 생기는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얘가 예를 들면 일을 시켰는데 잘하면 모르겠는데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점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우리가 학생들한테 이 목적, 목표, 그 다음에 분야, 역량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즉 우리가 멘토로서 이 잡스라는 분야를 하고는 있지만 안에 있는 세부 스킬 이전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최우선적 관점이 뭐냐면 지금 그 학생들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한 3년, 뭐 4년, 또 사회생활 뭐 해서 처음 만나는 직업이 정말 중요한 직업이 아니라 한 40대 때 직업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때 올라가기 위해서 사회 여러 가지 커리어 패스 같은 것들 설계를 해서 네가 정말 40대 때 정말 활약을 해야 될 때 너의 직업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려면 우리 멘토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점에서 제가 답변을 원치 않을게요. 두 분은 몇 년도 뒤에 미래까지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기서 관심이란 어느 정도의 활동을 포함하는, 예를 들면 최소한 내가 책이라도 한 권 산다 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 디데이를 몇 년까지 보고 계세요? 뭐 지금이 2021년이니까 뭐 몇 년 뒤까지 보시는지 한번 연도를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10년 법칙이라고 한 2030년 잡잖아요. 2030년 얘기는 하지만 글쎄요, 책도 많이 안 팔리는 것 같고요. 네, 뭐 10년까지는 안 봐도 돼요. 아니, 내년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액티비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면 지금 너무나 완벽한 삶을 살고 있고 지금 이게 오래 간다면 미래에 대한 시각이 필요 없잖아요. 미래의 시각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의 뭔가의 결핍이거든요. 부족함이거든요. 그게 있다면 미래의 걸 해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결핍을 명백하게 느끼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디데이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말로는 숫자로 뭐 내년, 내후년에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액티비티를 판단했을 때는 사람들은요, 미래에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아니, 뭐, 여기 오신 분들은 좀 다르니까, 주변 분들, 일반 분들 봤을 때, 실제로 미래에 대한 액티비티를 하시던가요? 미래에 대한 책을 사거나, 미래에 대한 뭐 강의를 듣거나, 미래에 대해서 뭐 활동을 하거나, 실제로 10명 중에 몇 명쯤 나오나요? 저는 제 주변이, 뭐 제가 교육 활동도 오래 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러 피해도 맨날 강사님들이고 교육기관이에요. 한 절반 이상이. 근데 그분들도요, 말은 미래예요. 말은 미래예요. 그런데 액티비티를 보고 행동을 보면 과거예요. 자, 대표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자 이제 많은 이제 교육기관이나 지식 서비스 전문가들이 힘들어졌잖아요. 대면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뭔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뭔가의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소위 말하는 가르치는 분들이 했던 뭔가의 1번이요, 1번. 집필을 했어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요?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요? 대학원을 가더라고. 이야, 정말 놀랍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중에 미래가 있습니까? 이거 유튜버 정도는 미래 아닐까요? 자, 여기서 전제가 있는데, 현재 묻겠습니다. 집필을 하면 결과물이 뭐가 나와요? 이게 결과물이 중요하거든요. 도서가 나와요. 도서 판매량이 상승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예, 네, 도서 판매량이 줄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뭐가 되겠다고요? 유튜버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성공했을까요? 현재 유튜버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을 보면 현재 유튜버로 돈 버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예, 실제로 점점 기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첫 입금까지가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서 열심히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숫자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1000명 이상 구독자, 그리고 4000시간 이상의 누적 시청 시간이 생겨야 비즈니스의 기회가 주어져요. 광고비 입금의 기회가 주어져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유튜버로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대학원 가서 그러면 학위를 갖는 거네요. 그러면 그 학위가 사회적으로 써먹을 기회가 몇 번쯤 있을까요? 우리 솔직하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애들이, 대학생들이 뭐 학위가 없어서, 학위가 필요했다면, 야, 너 석사도 가고 대학원 가면 사회생활 잘할 수 있어라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오죽하면은 석박사학위 치우고 고졸로 해서 취업하겠다는 애들도 나올 상황인데, 자, 그럼 뭐예요? 우리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왜 우리는 소위 말해서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리더라는 사람들이 과거의 방식을 가냐는 거죠. 과거의 방식을. 물론 책을 써서, 좋은 책을 써서 그 안에서 옳은 책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주제, 방식을 보면 그분의 책이 위기를 대응하는 책이 아니에요. 시간을 때우는 책이지. 제가 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저도 작가로서 제 책에 정말 부끄러운 책들이 많거든요. 자, 전단지 같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팔리는 게 미안한 책들이 저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안 내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이게 후자가 돼야 되는데 저는 예상했어요. 책이 쏟아질 거라고. 그래서 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금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농담 아니고 한 달에 제가 책값이 적게는 한 50만 원쯤에서 70만 원쯤 사거든요. 지금 제가 연간 도서 구입비가 700을 넘어선 상태예요. 아마 잘하면 조만간에 800에서 1000대를 찍을 것 같아요. IT 쪽을 책을 사다 보니까 이제 뭐 월 100씩 사는 날도 막 많아져가지고 찍을 것 같은데 그분들 책의 절반도 제 목록에 안 들어갑니다. 저는 읽으려고 사는 책들이 아니고 대부분은 참고하려고 사요. 참고 도서 역할도 안 돼요. 왜냐면 그 안에 정보가 없어요. 제가 모르는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돈 주고 10,000원짜리 종이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두 번째, 검색하면 되는데 왜 종이로? 책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한데. 자리 차지하죠. 무게 무겁죠. 검색하면 나오는 걸 왜 책을 삽니까? 내가 공부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읽어야 되면 책을 사서 읽어요. 왜냐면 저도 아직 종이 세대라 종이책이 좋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검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묻고 싶어요. 당신의 내용 중에 검색했을 때 안 나오는 게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유튜버 세계 들어가보시면 최근에 유튜버의 한 개 영상에 대한 이 시청 시간이 늘고 있는 거 아세요?
제작 시간도 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에처럼 몇 분짜리 짧은 클립이 아니고 이제는 10에서 20분짜리 꽤 많은 주제를 전달하는 클립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안에 제가 뭐 저 코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즘 뭐 유튜브로요 코딩 교육 60시간씩 올라가 있어요. 뭐 이렇게 공짜예요. 제가 패스트 캠퍼스나 이런 데서 막 저도 공부하고 막 하는데 찾아보면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촬영의 스킬, 그다음에 컨텐츠가 아무래도 돈 받고 팔려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편의성이나 편집이나 이 뭐 영상 이런 데 차이가 나는 거지. 아까 말한 정보는 똑같이 다 있어요. 공짜예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제가 좀 놀라는 게 진짜 컨텐츠가 무료가 되고 있어요. 뭐 거의 대부분의 컨텐츠가. 그러면 뭔가를 하기 전에 좀 물어봐야 됩니다. 유튜버 있나? 고민을 해보고 찍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뭐 지금 뭐 벚꽃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도 뭐 이게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라 많이들 그렇게 쓰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의 30%는 이 얘기는 뭐 저희가 이미 몇 년 좀 하던 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대학원을 가요. 제가 그 학위에 대한 뭐 반감이 심한 이유는 드리는 시간이나 돈 대비 얻는 게 별로 없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급여가 뛰면 투자하라 그래요. 당연히 하죠. 근데 학위가 영향을 끼치는 직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인정합니다.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보편적인 거죠. 과연 학위가 저는 이제 이번에도 이제 봄에 그 프로젝트 하려고 이제 내용을 봤는데 강사비 지급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이 정부 기준의 강사비가 보면은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돼요. 학위가 좀 높아야 돼요. 경력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학위가 높은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정부 사업 많이 하려면 뭐 대학원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정부 사업을 메인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대학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싫으면 내가 안 받고 말이죠. 안 하면 그만해줘. 점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학위가 좋아지면 강의가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전제가 이거죠. 그렇게 해서 강의 평가를 할 때 예를 들면 학위를 석박사학위를 가졌을 때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 퀄리티가 전달되는 걸 전제로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그걸 허용하느냐? 안 해요. 지급 기준이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비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받을 때 내가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을 쓰면 돈 받을 때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부 지급 기준 맞추려면 대학에 많이 가야 되나 봐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육이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니면 사실 강의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학생들한테 뭘 준비하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최소한 강사가 하고 있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라고 해야 설득력을 갖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언론에서 막 얘기할 때 막 욕하는 거냐면 지도 안 하면서 이거 되게 비난 많이 하잖아요. 또 지는 하면서 왜 우리 하지 마라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같은 거거든요. 적어도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려면 최소한 본인이 하면서 하라고 그러고 안 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본인이 하면서 하지 마라 그러고 안 하면서 하라 그러면 이게 안 먹히는 거잖아요. 본인이 과거를 보면서 행동하면서 애들 보고 미래를 살아라? 부모님도 그러고 있어요. 모르면서.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서 성공 사례 같은 걸 얘기하면서 소위 그 나때를 얘기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냉정하게 미래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요즘 제가 뭐 인공지능, 4차 산업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저는 무서워요. 정말 공부하다 보면 걔네 그 분야의 기술과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저를 대체하기 위해서 발전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인공지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4차 산업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이 현장에도 한 명이 사라졌어요. 제가 언젠가부터 평일 저녁과 주말에 저희 직원들을 동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꽤 몇 년 됐어요. 보세요. 제가 장비를 적게 갖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마 누구보다도 사람의 손이 필요한 게 저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1인 기업체를 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혼자 될 것 같아요. 근데 해봐야죠. 계속 실험해서 결국 오늘까지 왔어요. 저 진짜 오늘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 평소에 제가 촬영할 때 장비의 절반밖에 세팅 안 했어요. 그리고도 지금 오프라인에도 초대를 했고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어요. 물론 해보니까 인원을 오프라인에 더 초대를 하셨다면 지금 4인 미만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40명이 왔다면 이런 방식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만일 정말 20, 30명을 동원한 상태에서 웨비나를 동시에 한다면 혼자 해야 된다면 장비를 어떻게 갖춰야 될지 생각해 보니까 뭐 케이블이 좀 더 필요하고 뭐 이런 게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중요한 건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장비가 좀 더 갖춰지면. 그래서 사람 한 명을 동원하지 않고도 돌릴 수 있어요. 자, 뭐 현실적 얘기를 할게요. 직원을 주말에 출근시키면 인건비가 50% 뜹니다. 직원, 뭐 50% 실제로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주말 근무 50% 붙잖아. 이거 노동부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줘야 돼요. 근데 혼자 하면 줄이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1인 기업이 일단 그런 거죠.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면 가능성이 많아져요. 다양한 실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촬영을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영상 PD까지 불러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영상과 내부 교육 영상이 이제 서서히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고퀄을 지향해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전문가 불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에 안정적으로 쏘는 정도는 나 혼자서 할 수 있다면 제가 말하고 강의하는 게 제 직업이니까 많은 시간들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뭘 배우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특히 영상 중에서 실시간 송출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 PD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힘드냐? 실시간이 훨씬 힘들대요. 왜냐하면 실시간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사고가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생방은 사고 안 나면 그게 그냥 평균. 사고 나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생방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녹화가 편하대요. 그럼 편집도 하고 약간 보정도 하고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하면서 많이 배운 건데, 영상을 할 때는 항상 백업을 많이 촬영을 해놔야 돼요. 이런 카메라 2대 세팅해가지고 촬영하면 영상이 일부가 망가져도 다른 카메라의 영상 갖고 와서 땜질하기 쉬워요. 근데 생방 그게 안 돼요. 생방은 어차피 채널이 하나로 나가기 때문에 한 채널 문제 생기면 문제를 인지했을 때는 시청자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바꿔본들 그거 문제 생기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녹화가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소스를 많이 가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카메라들은 소스도 2개씩 저장을 해요. 한 개 망가질 때 대비해서. 뭐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유튜브 안 해봤겠어요? 저 5년 전에 유튜브 해봤어요. 내린 결론이 뭐냐면, 유튜버라는 직업을 제가 지금 빼자는 이게 아니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유튜버로서 활동하는 사람 대비 돈 버는 유튜버가 될 때 들어간 시간, 비용 이런 걸 봤을 때 너도 나도 유튜버 되는 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가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유튜브는 돈을 못 버는데 유튜브는 성장을 하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모순 같잖아요. 유튜브를 성장시키는 게 유튜버이긴 한데 유튜버는 돈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럼 누가 돈을 벌어요? 1번 돈 제일 많이 번 회사는 제가 보기에 카메라 회사들이 돈 벌었어요. 유튜버가 성장하면서 화질이 이제 중요하니까 카메라 가격이요 장난 아니에요 요즘. 그다음에 여기 무슨 마이크 가격 이거 소니 건데 되게 좋은 거거든요. 가격이 계속 뛰고 있어요. 보통은 나오지 몇 년 뒤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최근에 몇 년간 가격이 올라갔어요. 즉 공급 대비 수요가 훨씬 많았다. 지금 제가 저 카메라 지금 한 개 더 사야 되는데 못 사고 있어요. 지금 뭐 소니 공장에 CCD 공장 사고도 좀 있었고 해서 지금 신품이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아무튼 구하기 힘들어요. 비싸졌어요. 그래서 저 카메라 산 지가 3년 넘었는데 지금도 살 때 금액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하드웨어 시대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유튜브의 성장을 통해서 돈 버는 회사들은 진짜 영상 카메라를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오디오 시스템을 만들든지.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건 못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뭘 생각했냐면 현재 유튜버, 이제 저도 촬영을 좀 공부해 보니까 영상을 보면 저건 최소한 몇 명이다. 카메라 각도 몇 대가 잡고 있다. 이걸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못 봤어요. 지금 보고 있으면 카메라 최소한 3대, 각도 여기쯤 있고 조명은 여기,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해보니까. 그러면 방송 영상 한 편이에요. 진짜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녹화한다 그래도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유튜브보다 일자리 많은 건 유튜버의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뭐 카메라맨도 있을 거고 영상 편집하는 사람 있을 거고 아니면 유튜브 기획사 도띠 잠들이라고 아시죠? 도띠. 걔가 자기가 만든 유튜브 기획사잖아요. 그 기획사를 통해서 지가 큰 거거든요. 자기가 대표고 자기가 메인 또 유튜버고 그런 기획사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비즈니스가 커졌다는 거죠. 일종의 이제 비즈니스가 진짜 커지는 데들은
돈 버는 유튜버는 몇 명이고요. 그 유튜버들을 운영하는 그 주변에 인프라가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학생들한테 유튜버 되란 말을 하면 안 되죠. 차라리 영상을 배워라. 뭐 이런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게 됩니다. 미래적 시각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더 필요해요. 실제 그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실제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시청자라면 유튜버에는 유튜버 그 한 명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옆에 사람이 수십 명이면, 자, 물론 이 친구가 유튜버에 재능이 있어요. 그러면 키워야죠. 근데 대부분 사람은 유튜버 찍어본들 이런 거죠. 누구나 강의 잘할 수 있어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누구나 강의할 수 있어요. 오케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는 아니다. 잘하는 거는 재능도 좀 따라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뭐 어떤 식으로는 강의한다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유튜브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을 번다면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없지만 그 세계에서 만일 돈을 버는, 뭐 기본이라도 벌기를 바란다면 넌 요 정도는 해라.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영상을 배우면서 이제 따라다니고 실제 촬영을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보조 스텝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현장을 총 지휘하는 PD는 영상을 한 개를 다 못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 막 조명 들어주고 두 번째 카메라 잡아주고 이런 사람들 전부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혼자서 카메라를 2대 이상 지휘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실시간 때는. 세대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 맥시멈 2대까지는 잡아도 세 번째 카메라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보조기사가 그 카메라를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중앙에서 PD가 지휘를 하면 각도 좀 조절하고 끊었다 넣었다 이런 작업을 해주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내가 고역할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자가 전제였어요. 그게 제가 작년에 열심히 해왔던 겁니다. 이제는 뭐 PD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실제로 제가 돈을 지불한 입장에서 현장 스텝을 한 명 안 불러도 저희 현장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경우가 정도 생겨요. 제가 거기 들어가면. 이제, 물론 이제 일을 해보면 제가 대표다 보니까 일 시키기가 되게 거꾸로워서요. 그래서 실제로는 좀 중요한 프로젝트들은 다 이게 불러서 쓰는데,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놨어요. 이제 올해 하고 싶은 게 영상 편집이에요. 근데 막상 편집을 딱 하려고 하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에요. 편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획이 중요하더라고요. 결국 기획이 없으면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각종 툴을 제가 배워봤는데 이거 하면은 편집을 잘할 수 있겠지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어떤 영상을 만들지 구상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는 편집은 부분의 에러 잡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핵심이 뭐냐? 영상 기획을 배워야 돼요. 어떤 영상을 어떤 컨셉으로 어떤 스토리라인으로 잡아가는지를 배워야 편집을 잘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실제로 그 영역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중요한 기술, 그 다음에 먼저 필요한 기술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좋은 직업에 대해서 정보만 가지고 가더라도 이게 저희가 좀 이렇게 맛을 보면 실제로 못 봤던 것들이 보이는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제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론적으로 필요한 게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직 영상 시장, 유튜브 시장이나 이런 시장에서는요, 아직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만 하더라도 오늘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보통 OBS라는 툴로 영상을 썼는데 오늘은 프리즘, 이게 뭐지?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쓰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만든 건데 좀 툴이 달라졌어요. 지금 써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좀 무거워요. 노트북에 계속 지금 경고를 띄워요. 그래서 툴의 기능은 많은데 영상이 보면 프로그램이 너무 무거우면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만일 멎어버리면 영상이 끊어지기 때문에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PD분한테 배웠어요. OBS라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실제 영상에서 프로그램의 에러로 영상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는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다. 즉, 돈 주고 사는 소프트웨어들은 다양한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뻑이 안 난다고 표현해요. 뻑이 안 나기 때문에 돈을 내는 거래요. 실제로 느낌이 와요. 왜냐면 녹화는 다시 찍으면 되지만 생방은 이게 우리 잘못도 아니고 프로그램 잘못이면 누구 잘못이에요? 그냥 우리 잘못이에요. 그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점에서는 얘도 지금 해보고는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실제 그 비즈니스 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손댈 게 너무 많은 거죠. 게다가 예전에 우리가 강사, 뭐 멘토를 할 때 이런 장비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했어요. 지금은요?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의가 끊어져요. 작년에 강사님들이 왜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냥 6개월 동안 강의가 없고 9월부터 합니다. 이게 아니라 2주 또 연장이네요. 한 달 연기했어요. 이러면서 1년을 간 거예요. 이런 거죠. 강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 날짜가 잡혀 있으니까 딴 날짜는 못 잡죠. 자, 근데 오늘 강의 날인데 한 이틀 전에 꼭 발표도 보면은 우리가 보면 일요일 날 하잖아요. 다음 주 발표를. 그러면 월요일부터 뭔가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보가 돼요. 근데 만약 회사가 그렇게 해서 일을 못하면 월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이건 회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로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안 나와요. 사실 되게 의리거든요. 강의 연기돼서 그러면 날아가 보니 그 시간을 누가 보상을 하죠? 아무도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1년 동안 10여 번에서 계속 연기가 된 거죠. 1년 내내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저도 한 4개월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핵심이 뭐예요? 얼굴 보니까 문제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얼굴 안 보고 송출하면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줌 같은 거 했는데 저는 이게 좀 영상을 일찍 다뤄보니까 줌 정도로 이 툴 정도로는 힘들다. 이게 해보면요. 실제로 노트북 카메라로 뭐 쏘는 거 해보시면 화질이 많이 떨어져요. 지금도 보면은 카메라의 색감이라든가 지금 마이크 상태가 이 소프트웨어를 거쳐서 나가긴 하지만 이거 처리를 노트북이 직접 할 때랑 처리를 하드웨어가 해주고 넣을 때랑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 점에서는 컴퓨터의 성능이 한계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송출만 하고 영상이나 음성을 처리 안 하게 하는 게 품질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도구를 쓰면 좋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좋은 카메라 쓰고 좋은 마이크 쓰고 좋은 장비 쓰면 줌을 쓰더라도 영상과 음정 품질이 좋아져요. 근데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도입을 해서 한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본 입장에서는 그런 게 중요해지니까. 그러면 강사님들이 이제 그런 걸 좀 사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뭘 하셨어요? 요거죠.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버 장비를 사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육의 목적, 목표를 얘기할 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유튜버에 두니까 유튜버에 필요한 걸 배우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유튜버라는 직업이 만일 권장 직업이 아닐 때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면 뭘 봤어야 되냐? 차라리 유튜버보다는 화상회의 쪽으로 갔었다라면 좀 더 좋았어요. 제가 좀 많이 권하는 게 유튜버 전용 사지 마시고 화상 음성 회의 전용 장비를 사시는 게 훨씬 강의하고 맞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같은 장비라도 조건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실제 시장에 따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 컨퍼런스용 장비가 유튜브용 장비보다 실제로 영상 강의를 했을 때 좀 더 잘 맞아요. 잡음도 잘 잡아주고 세팅도 잘 잡고 또 비즈니스용이라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가 아니라 예를 들면 화상회의용으로 연구했다면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현장에서의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바라볼 때 이제 미래적 시각만 필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면 실제 그 시장에 어떤 요소가 실제로 비즈니스 요소로 작용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책이 왜 팔리지 않죠? 책 잘 팔려야 정상 아닌가요? 그 사람의 노하우를 그렇게 많이 담았다면서요. 첫째, 책에 있는 정보는 인터넷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실제로 찾아보면 웬만한 건 다 있고요. 심지어 책보다 더 잘 설명도 해놨어요. 책에 없는 것도 많아요. 업데이트도 돼요. 제가 보기에 책은 이런 겁니다. 학습을 할 때 인터넷으로 조각난 거 배우면 좀 불편하니까 잘 정리된 한 권으로 이렇게 편하니까 책이 좋은 거지 최신 정보를 전달해서 나르기에는 책 안 맞아요. 그러니까 도서의 어떤 그 툴의 한계가 온 거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작가되라고 할 거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칼럼을 써라. 짧은 뭐 클립을 올려. 이런 게 오히려 돈 받기 더 좋을지도 몰라요. 학위는요? 자, 이제 학위가 나오려면 전제가 있죠. 우리 뭐 박사학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박사학위 따려면 한 10년쯤 걸리나요? 대학부터 시작해서. 뭐 학사, 석사, 박사 올라가면 짧게 한 8년, 길게 한 10년 걸립니다. 그러면 전제가 뭐냐면 10년 전에 박사학위가 나올 수 있는 학과가 있어야 돼요. 그 분야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학에 학과가 설계가 되려면 한 15년 전에는 이게 현실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한 몇 년 써먹어요? 박사학위까지 했으니까 10년 써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수명이 한 25에서 30년쯤 되는 거를 전제로 해야만 학위가 쓸모가 있어요. 근데 주변에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이나 기법이나 도구를 봤을 때 20년, 30년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10년 유지하기도 힘들걸요? 그 점에서 현재 대학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수명이 아주 오래 가는 것들은 인정해줘요. 연구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빠르게 변하고 있는 분야는 대학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작년에 많은 강사님들이 하셨던 그 많은 시도는 안타깝지만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적어도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셨으니까 꽤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민을 할 때 이거죠. 미래도 봐야 되지만 실제로 정말 돌아가거나 중요한 것들을 보는 능력이 없으면 학생들한테 찍어주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죠. 저희 딸 혜원이가 앵무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제 주변 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혜원이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아내랑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앵무새, 글쓰기, 그 다음에 가르치기. 세 가지가 혜원이의 미래 직업 키워드예요. 제가 보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둘이서 얘기해요. 혜원이는 걱정할 게 없어. 이게 돼 있어. 근데 왜 앵무새가 들어갈까요? 저는 앵무새 조사해봤거든요. 국내 앵무새 동원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100만 명. 깜짝 놀랐어요, 다들. 그러니까 애완동물이 아니고 앵무새 동호인이 100만 명이에요. 그리고 6.25 이후부터 있었어요. 정말 역사도 오래됐는데 놀라운 거는 너무 부실해요. 부실하다고? 네, 인프라가 너무 부실해요. 앵무새 혹시 전용 병원 보셨어요? 아니, 동원이 100만 명인데 앵무새 전용 병원 찾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은 기존 동물병원에 앵무새도 봐줘요. 인프라의 싸움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앵무새만 잘 봐도 내가 보기에는 먹고 산다. 네, 이게 되는 거예요. 100만 명이니까. 실제 지금 혜원이가 이제 밴드 같은 활동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앵무새에 많은 생태계를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 앵무새에 대한 책 구하기 쉬울까요? 찾아보세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책 좋아하고 책 찾는 건 정말 둘째가랑 서러운데 앵무새 책 찾기 쉽지 않아요. 생물학 책 안에 앵무새 섹션이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막 일본 책도 찾고 막 이래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인프라는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너 앵무새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근데 이제 앵무새 가지고 잘 가르치고 글을 잘 쓰면 이거 해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니까, 네 아이가 좋아하니까 직업을 가지면 좋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보기에 혜원이가 성장해서 먹고 사는 데에는 현재 전혀 문제없는 영역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말리는 거예요.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멘토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자, 미래에 대한 시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미래 학자들이나 미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많은 것들을 자꾸 살펴보고 추론해보면 좋은데, 다행인 거는요, 미래학 책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적당히, 예를 들어 학생들한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만나면 한 3, 4학년쯤 되잖아요. 아니, 1학년 쳐요. 그럼 4년 뒤니까 한 10년 정도는 책으로 보자 이거죠. 책으로. 그러면 한 2권이면 10년 내에 이뤄갈 웬만한 가능성들은 웬만한 걸 리스트 다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학생들의 직업이나 분야에 맞는 것만 골라도 되잖아요. 그게 1번입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실제로 학생들이 가려고 하는 어떤 업이 있어요. 그럼 미래의 성장 업이 있어요. 그럼 그 업에 실제 필요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리서치를 좀 해야 돼요. 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전문가가 필요한 얘기 많이 들으셨죠? 데이터 사이언스. 자, 데이터 사이언스의 역할이 뭘까요? 데이터 사이언스의 역할. 데이터 분석하고 그래프로 그리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AI가 잘해요. 이제는. 웬만한 거 AI가 다 해요. 해보면 압니다. 이걸 굳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할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데이터에 따라서는 전문가들 영역이 필요합니다. 감각이라고 하는데, 이건 베테랑들의 영역이에요. 1, 2년 데이터 사이언스 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AI가 잘해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하라고 안 합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그 대학생 한 명을 멘토링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그게 관심 많아서 데이터 사이언스만 할 거면 하지 마. 그거는 앞으로 AI가 할 거야. 프로그램이 할 거야. 굳이 하려면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스를 다루는 너의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예를 들면 경영기획실의 입장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좀 느낌이 달라요. AI에게 명령을 줘야 되는데 이 명령을 줄 때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려가 아니라 우리 회사 경영 활동에 맞는 무언가의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데이터를 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하고 있다면 데이터 사이언스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돼요. 즉 보조수단으로는 굉장히 좋은 영역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이 실제로 그 시장이 돌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런 직업이 뜰 거야. 미래학자에 그런 얘기가 많은데 미래학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직업이 생겨날 거라고는 말하는데 실제로 그 직업이 기존 직업 하는 사람들이 그냥 역량을 추가해서 할 수 있는 일인지를 구분을 잘 안 해요. 예를 들면 데이터 사이언스 같으면 저는 기본적 데이터 사이언스는 제가 보면 경영기획실에 아마 추가 역량, 경영기획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추가 역량이지 별도로 뽑는 역량일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냥 거기는 데이터 사이언스 기획자가 있다고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좀 달라서 그래요. 분명히 어느 회사에는 그 일만 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대기업에 생기는 몇 개의 일자리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일자리로 표현한다면 좀 더 그런 게 나와야 되죠. 그런 점에서는 미래학자들의 시각만으로는요, 좋은 직업을 권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장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서 직업으로 정말 존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뭐예요? 사회에 진출을 해야 직업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진출한 상태에서 역량을 추가하는 거하고요. 진출하는 건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직업은 진출부터이기 때문에 추가 역량을 전제로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즉 네가 객체로서 일자리를 갖고 있을 수 있는 분야로 얘기를 해야 되죠. 자, 그 점에서 앞으로 취업 시장이 커질까요? 아니면 일자리가 많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경제 활동이 좋아진다고 해서도 지금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창업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창업 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창업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제공을 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교육자들이? 그리고 창업을 한다는 게 뭐죠? 기업을 설립하는 건데, 사실 기업 설립 과정이 워낙 자동화했고 워낙 편하게 해주니까 쉬워 보이지만 해야 될 게 꽤 많아요. 적어도 취업만큼이나 분야가 많아요. 근데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잡스라는 걸 만들면서 직업 관점에서 취창업 보자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취업이나 창업 한쪽만 다뤄서는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미완성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창업을 한 다음에 기업을 만든다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사람을 뽑아서 기술을 도입해서 뭔가 조직을 만들어 상품을 만드는 건데 미래에 정말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어떤 분야가 있겠지만 어떤 분야는 사람이 필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를 추천 직업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지금 대학생이에요. 화물차 운전기사라고 싶대요. 추천 직업으로 삼으시겠어요? 이 친구가, 저도 봤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미국, 캐나다에 막 그 동서 가로지르는 뭐 그런 돈도 많이 벌지만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뭐 그런 직업이 있대요. 아, 멋있는 거예요. 그 직업 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권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리시겠습니까? 실제로 돈은 좀 꽤 많이 벌더라고요. 워낙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권장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은 곧 실현될 기술이거든요. 물론 그 극한의 상황을 달리는 화물차 운전기사가 아마 제일 마지막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승용차 운전기사는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특수 상황이잖아요. 보편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운전은 아닌 것 같아. 운전으로 먹고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네가 한다면 뭐 우주선 정도 운전한다 그러면 몰라도. 야, 차라리 진짜 조종하고 싶으면 드론을 조종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면은 자동차 운전밖에 모르니까 차를 운전하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적 시각과 역량 시각으로 굳이 운전을 못 버리겠다면 차라리 드론으로 가라. 왜냐면 무인도 있지만 내 생각에 하늘을 나르는 것은 완전 자동화하기엔 조금 수준의 차이가 있고 사람이 타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갑자기 경로 변경도 해야 되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버티는 게 아마 항공기 조종이 아닐까. 그 점에서는 드론 쪽으로 간다면 조금 더 운전을 오래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관점으로 바라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니즈를 아예 거부할 수는 없어요. 하기 싫은 직업은 안 가질 테니까. 그 점에서는 창업 현장에 들어갈 때 얘네들이 가져야 될 역량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 점에서는 창업 현장에 또 문제가 뭐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뭐 팀빌딩 이런 것들을 대표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그 친구가 그런 걸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권해주는 것도 저 역량인데
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나는 창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저 친구의 창업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죠? 글쎄요, 뭐 해보면 좋은데 이거죠. 해봤다고 다 코치냐? 코치면 다 해봤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많이 해보다 보니까 잘 가르칠 수도 있겠어요도 있지만 가르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경험을 최소화는 하겠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적어도 드론 조종을 가르치는 직업 강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조종을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강사요. 그러면 그 분야가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면 드론을 진짜 기똥차게 운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못 가르치는 것보다는 잘 가르치는데 기본적인 조종법 정도만 가르치는 것도 오히려 가르치는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 직업의 형식질을 보완할 수 있는 암묵질을 경험으로 쌓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게 그 분야를 베테랑으로 하는 프로페셔널 출신이어야 된다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해오신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에서 가르치는 능력을 보완해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직업의 결정이 나면 커리어 패스를 가지게 되는데 커리어 패스 측면에서 쌓아야 될 역량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 뭐 NCS처럼 이거 하려면 몇 시간쯤 해야 돼. 근데 우리의 역할은 시간을 줄여주는 거니까 필요한 역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초점은 목표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굳이 경험으로 오래 하기보다는 요거는 이런 부분만 먼저 경험을 하고 시간이 나면 추가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조언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효율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창업 현장에 들어간 학생들이 실제로 그 경험을 쌓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우리가 그 학생 창업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해서 사업을 성공시킨다라는 관점보다는 창업 경험을 통해서 네가 학교에서 얻지 못하는 역량을 쌓아라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1년 정도 창업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좀 가능해요. 뭐랄까 경제를 좀 바라보는 감각, 그다음에 월급 주는 느낌, 돈 버는 느낌에 대해서 그 직장인 때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보면 이 현실감이라는 게 많이 오죠. 이런 걸 위해서 창업 경험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경험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해보니까, 일을 시켜보니까, 제품을 만들어보니까 책이랑 다르네? 생각과 다르네? 이런 것들을 통한 경험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청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너도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어. 뭐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너무 희박하니까 창업 경험을 통해서 네가 사회에 진출할 때 갖지 못했던 많은 역량들을 잘 채울 수 있는데 뭐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기업이 취업을 시킬 때, 그러니까 취업자를 찾을 때 스펙을 보면 경험하지 않으면, 즉, 그 일을 안 해본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스펙을 요구하고 있어요. 즉, 경력자 같은 신입인 거죠.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창업 경험을 통해서 풀려고 그래요. 회사를 가보지 못하니까. 근데 뭐 요즘 인턴 같은 것도 시키는데 인턴 제도의 문제가 뭐냐면 인턴들에게 중요한 일을 시키지 않아요. 당연하죠. 중요한 일을 시켰다가 난리 나게요? 근데 창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중요한 일을 당연히 하겠죠. 서툴러도. 그 과정에서 공부하고 부딪히고 치열하게 경험하면서 쌓여지는 그것은 일반 인턴들에겐 절대로 시키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턴 경험보다는 창업 경험이 실제로 그 부족한 부분을 배울 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취업 컨설팅 멘토링을 한다 할지라도 창업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뭐 지나왔을 때 저도 저 자신도 그렇지만 지금 멘탈이 굉장히 안 좋아요. 다들 심리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사람이 한 3개월만 힘들어도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지금 1년이거든요. 1년 넘었잖아요. 그 점에서는 가뜩이나 취업이 안 되는데 상황도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어려워졌을 거란 말이죠. 어떤 때는. 그러면 이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멘토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우리가 이제 3, 4학년들을 만나면 걔네들 지금 작년부터 지금 비대면으로 오고 있잖아요. 집에서도 부모님하고 많이 부딪혀요. 왜냐면 예전에 이렇게 오래 안 있었거든요. 저희 아내도 뭐 애들 좋아하지만 1년 가까이 되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자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침에는 수업한다고 소리 못 내. 조용하게 지내야 되고 수업 끝나면 애들 뒤척거리면 아무도 못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제가 그래요. 당신도 나가라. 그러니까 집안에서 쉬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당신도 카페 다니고 안 하면 쉬지를 못하니까 나가라 그래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많은 어떤 그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멘토분들이 그걸 좀 감안하셔서 이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사실상 고착화된 게 있어요. 드디어 비대면 면접이 고착됐어요. 근데 기존의 면접을 비대면으로 완전 대체한 건 아니고요. 아마 현실적으로는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AI 면접은 기존의 대면 면접이든 비대면 면접이든 사이에 들어갈 겁니다. 즉 누가 판단을 해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판단한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인공지능은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싸움이에요.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보다는 수준이 떨어지는데 학습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정교해지는 게 AI 빅데이터의 특징인데, 지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넘어갔잖아요, 사실상. 아마 작년 1년간 쌓인 데이터가 그동안 수년간 쌓인 데이터보다 많았을 거예요. 코로나가 그래서 무서워요. 사실상 데이터를 쌓게 만들어줬어요, 분위기를. 그래서 지금의 AI는 제가 보기에 사람에 대해서 100을 평가한다면 60에서 70점 정도는 평가해 줄 만큼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면접관이 한 명을 놓고 판단이 극으로 갈려요. 이럴 때 누구 얘기를 들을까요? AI 얘기를 듣는 거죠. AI가 한쪽 편을 들은 거예요. 이 친구가 훨씬 더 일을 잘할 것 같다. 이게 지금 현재 그 면접 현장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한두 명 놓고 평가할 때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요. 몇천 명, 몇만 명을 평가하다 보면 사람의 평가가 미묘하게 차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개입한다고요? AI가 개입을 한다는 거죠. 특히 AI의 특징이 뭐예요? 찻대고 포대고 오로지 객관적으로 감정 없이 판단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카메라를 바라볼 때요, 자연스럽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AI를 바라보고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면서 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생겨나는 뭐 눈동자 움직임, 표정,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친구 여러 가지들을 또 테스트하는데 막 과제도 막 던지고 과제도 보면 랜덤으로 막 돌리고 이러면서 이 친구의 극한을 끌어내는 거죠. 그런 답변들을 또 이전에 냈던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 사람의 SNS를 비교해서 계속 추론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이제 이 애매모호한 면접 현장에 AI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를 쥐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AI 특징이 뭐냐면 데이터 분석이에요.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만약 그 친구가 지금까지 SNS나 본인이 검색 가능한 채널에 어떤 글을 꾸준히 남겼다면 그것은 그 친구의 성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AI는 이제 그런 점수를 가지고 그 친구가 우리 회사에 잘할 수 있는지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학생들한테 조언해야 될 것 중 하나입니다. SNS에 함부로 남기지 마라. 2년쯤 뒤에 네가 남긴 그 글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왜냐면 조사를 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SNS 조사를 안 하면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현장 가서 긴장하면 연습한 게 잘 안 나와요. 본연의 모습이 나오지. 그 점에서는 평소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성향들에 대한 트레이닝을 2년 전, 3년 전부터 안 하면 한두 달 가지고는 힘들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이 AI 면접이 일단 들어왔고요. 두 번째가 회사에 혹시 인공지능 돌지 않습니까? 그 천정배트님 그 삼성전자 같은 데서 좀 돌지 않아요? 시스템에 깔려서 돌지 않습니까? 챗봇 같은 거 말씀하시는 뭐 챗봇도 포함해서 뭐 인공지능 같은 느낌의 무언가가 돌고 있지 않나요? 예. 저도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은 모르고 쓰고 계세요. 근데 만일 다른 회사로 가셨어요. 뭐 LG 같은 데 갔다고 치면 그 회사에서 만일 일을 해보면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 있죠. 많이 다르겠죠. AI가 달라요. 지금 뭐 작년도 이미 LG도 AI를 업무에 도입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아마 보면 SK AI, LG AI, 삼성 AI가 업무에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서로 다른 AI의 특성 때문에 업무 적응을 쉽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AI의 특성에 맞는 업무 능력을 키운 사람은 빨리 적응할 것이고 안 맞는 사람은 되게 오래 걸릴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저는 무조건 얼굴 봐야 돼요. AI한테는 안 좋아요. 차라리 화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AI한테는 편해요. 뭐 그 극단적인데 기술적인 요소가 사실상 현장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또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사실상 많이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를 갖고 싶다면 기술에 맞춰라. 특히 우리는 베테랑으로서 기술이 우리한테 맞춰야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첫 고객들한테는 우리는 결국 우리가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 AI 맞춰서 일하는 훈련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LG에 들어간 상황이 아니고 SK에 들어간 상황이 아니라면 그 AI를 어떻게 맛보죠? 그럼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이러니까. 물론 들어가서 그 스타일들이 좀 달라지겠지만 뭐 지금 당장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가는 거죠. 그 점에서 저희가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멘토들이 인공지능을 얼마큼 알아야 되냐? 코딩하라는 얘기 안 해요. 인공지능을 써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미 돌고 있어요. 그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평상시에 인공지능이 보편적 인공지능, 뭐 스마트폰에 있는 거 쓰다가 우리 회사까지 보니까 야, 요렇게 좀 다르더라. 그게 그 회사의 특성이에요. 그 얘기를 들려주면 됩니다. 내가 써보니까 우리 회사 애는 약간 요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멘토로서 할 수 있는 좋은 얘기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비교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거는 뜯어낼 수는 없으니까 경험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AI를 공부하실 때 코딩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AI 특성 써보면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해보면서 아, 이런 특성이 있구나를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에 다 인공지능 깔려 있거든요. 잘 안 쓰죠. 근데 예를 들면 전 이런 거 많이 해요. 제 스마트폰으로 음성 인식을 시켜요. 문자를 보내려고. 똑같은 표현을 그 친구 폰으로 해봐요. 미묘한데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내 스마트폰은 평상시에 내 목소리를 학습했거든요. 저의 말투, 억양, 뭐 사투리 같은 건 좀 섞이잖아요. 이걸 학습해서 보정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웬만하면 맞추는데 지금도 제가 원하는 글자를 100%는 아니지만 조금이지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남의 폰이랑 제 폰을 썼을 때 1, 2%지만 그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폰에서조차 이렇게 학습을 하면 차이가 나는데 업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AI를 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 차이가 극명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년, 5년, 10년 일하고 나면 서로가 학습을 해서 10년쯤 뒤에는요. 얘 없으면 일이 힘들어요. 마치 이런 거죠. 뭐 나는 MS 워드로 맨날 작업했는데 갑자기 아량을 주고 아량을 쓰라 그러면 같은 워드지만 쓰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신입사원이라면 뭐 우리 다니고 있는 부분이라면 자연스럽게 워드를 학습했다고 치지만 내가 만약 이직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량글을 미리 써보면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혹시나 아량글 쓰는 환경에 닥쳤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현재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오피스가 한 3개쯤 돌아요. 왜냐면 고객사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서서히 다 여러 오피스에 적응이 돼요. 물론 저희는 메인이 있지만 고객 때문에 또 쓰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전 학생들한테 그래요. 메인은 이거. 요까지는 해봐. 왜냐면 네가 회사를 지금 특정하면 모르겠는데 특정하지 않다면 기업들이 이런 툴들을 요 순위대로 쓰고 있으니까 다 해보는 게 좋다. 하지만 메인 툴은 있으면 좋아요. 전문 역량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그 청년들이 기업에 들어갔을 때 좀 더 쉬워질 수 있는. 그리고 중소기업 중에는 너무나 간단한 AI로 업무를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들어가자마자 우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짚어준다면, 뭐 6개월, 1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좋아지겠죠.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 애들한테, 뭐 아빠와 함께하는 미래학교라고 해서 작년부터 계속 해오셨잖아요. 뭘 하기 시작했냐면, 지금 애들한테 오피스 시스템을 알려주고 있어요. 특히 협업. 지금 이제 일정 공유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적용하는 일정 공유 방식을 애들하고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은 서툴지만,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일을 좀 더 협업을 해서 일해야 되는데, 툴에 적응할 시간을 많이 안 줄 것 같아요. 툴을 잘 다루는 친구를 뽑지, 툴에 와서 이걸 어떻게 써? 이렇게 물으면,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기능을 묻는 게 아니라 너무 기본적으로 물으면 실망할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얼굴 볼 기회가 사라지고 점점 시스템을 일할 기회가 많아진다면 이런 시스템을 잘 쓰는 아이들을 좀 더 잘 뽑지 않을까 생각에 기본적인 것들은 미리 익히게 하자 생각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 상황을 생각한다면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니까 올해도 비대면 상황이 많이 벌어질 텐데 얼굴 보고 멘토링 할 때와 얼굴 보지 않고 멘토링 할 때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얼굴 보지 않을 때 얼굴 볼 때보다 못한 게 있다면 대신 얼굴 보지 않을 때 얼굴 볼 때 못할 수 있는 거를 더 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 한경록 멘토님하고 제가 멘토링 할 때 검색을 제가 많이 권했잖아요. 왜냐면 둘 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전에는 얼굴 보고 있으면 뭐 만지는 게 쉽지 않은데 컴퓨터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검색해 보시라고.
링크 막 날려주고 키워드 알려드리니까 바로 검색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못했던 것들이에요. 분명히 카메라로 만난다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 인터넷을 통해 하다 보면 화면 프레임도 좀 끊어지고 막 버벅거리고 그래요. 지금도 아마 보시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불편한 만큼이나 좋은 게 있다면 바로 검색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요즘 웨비나 같은 것들이 좋은 게 예전에는 현장 가면 하나밖에 못 들었잖아요. 요즘은 같은 시간대에 두 개 있으면요. 둘 다 틀어놔요. 귀는 들려요. 다 들을 필요 없잖아요. 중요한 것만 들으면 되니까 일하면서 들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학습량이요. 아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하루에 공부도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책을 보거나 교육을 들으러 갈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정보량을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하거나 원격으로 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특별한 스킬들을 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퀴즈 같은 툴을 써서 애들이 재밌게 하는 분도 계시고 뭐든 좋으니까 비대면인 상황을 이제는 전제를 갖고 멘토링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이 얼굴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강제적으로 못 보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안 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보더라도 대안을 갈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정리를 합니다. 올해 아마 작년도처럼 적체에서 행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작년은 갑자기 코로나를 맞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적체되고 미뤄지고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올해는 벌써부터 달라요. 작년처럼 올해 비대면을 전제로 하진 않지만 아마 저희가 전제하는 게 뭐냐면 멈출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냥 진도 뺄 겁니다. 멈춰도 한 번 정도, 상반기 정도는 넘어가도 하반기 바로 시작할 겁니다. 밀리니까 힘들거든요. 대신 비대면으로 전환했을 때 대면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강의라든가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말을 하셔서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월 첫째 주 얘기 드린 것도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색함을 덜어낼 수 있는 그리고 집에서 애들하고도 할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해보면서 툴의 특성도 좀 해보시고 툴마다 장단점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상대방이 누구고 어떤 특성의 멘토링을 해야 되냐에 따라서는 어떤 툴이 더 좋더라.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시면 좀 더 멘토링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는 기본적인 이제 청직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식사하면서 또 세부적인 얘기 한 다음에 오후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현수가 오후에 참석하기로 했나요? 오늘요? 네. 아니요? 오후 시간 그냥 외부로 오죠. 외부로? 아, 외부로, 예, 외부로 오시나 봐요. 이거 실시간으로 나간 겁니까? 예, 나갔습니다. 지금 밴드에 올라갔어요. 밴드 아, 밴드에 올려지진 않고요. 끊어지면 싹 사라져요. 오로지 실시간입니다. 이거. 밴드 어느 밴드요? 꿈의 실현 아카데미. 아, 참, 궁금하신 거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이전에 했던 뭐